성공예감 별책 프로.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이 돌아왔죠. 자, 오늘은 슈퍼팩트, 슈퍼팩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읽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팀 하포드가 쓴 슈퍼팩트. 근데 네. 이 책이 제목은 되게 간결한데요. 네. 부제가 엄청 깁니다. 네. 세상의 진실과 거짓을 한눈에 간파하는 강력한 10가지 법칙. 네. 왜 이렇게 깁니까, 이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이 네. 이게 10가지라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 10가지가 연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책이 좀 쓰여져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실 때는 순서대로 보시는 것이 긴 내용을, 그러니까 앞부분을 좀 봐야 뒷내용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슈퍼팩트라고 본다라면 이제 진실을 이제 찾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팩트라는 부분들인데,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라면 통계학자가 이제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예. 통계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예. 수학 공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그래야죠. 수학 공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 같은 문과생이 읽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이제 주 의제는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네. 올바로 인식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과 말과 SNS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과연 진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잘못된 뉴스가 전달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도치 않은 것들과 섞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보는 것들, 진실이 무엇이냐, 이거를 파악하는 10가지 방법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하.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여유를 갖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쁘고 뭐 급박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뉴스라든지 어떤 세상을 보게 된다면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 인간이 그동안에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뭐 제가 다른 책에서 읽은 겁니다만, 우리가 원시 시대에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관적으로. 네, 저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 거 아닐까, 이거 생각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진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딱 받았을 때 직관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먼저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복잡 다변화된 시대에서 우리가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자. 그런데 이 생각도 훈련이 좀 필요하다. 어떤 과정? 여기서 얘기한 10가지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보다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한 팩트 체크하는 방법을 넘어서 지금 또 뭐 왜곡, 가짜 뉴스, 편향, 그렇죠. 확증 편향 많은 시대에서 네. 일종의 팩트를 찾아가는 훈련, 그렇습니다. 그 10가지라고 보면 예. 되겠네요. 근데 이 책을 쓴 팀 하포드라는 사람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라는 수석 칼럼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팩트도 아니고 네. 그냥 팩트도 아니고 슈퍼팩트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게 이제 경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현상, 그리고 또 경제 현상을 올바로 안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그 어떤 재산 이런 거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고 SNS 시대고 또 뉴스들도 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이것은 뭐 과거부터 있어 왔던 거지만 제가 느끼기에 조금 점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되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너무 이제 이 혼란을 유발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팩트 체크도 이제 슈퍼 팩트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뒤에 가서 10가지 기법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 의도치 않게 뭔가 목적 의식을 가지고
대중들을 호도하는 게 아하. 요즘은 또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과거 같은 경우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신문, 방송이었습니다만 지금 SNS라는 유튜브들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치적이든 아니면 사회적이든 아니면 뭐 경제적이든 특정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인식이 알아야 필요하다라고 된다. 마음을 쓰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나의 생존 본능으로만 반응하기에는 이것이 그렇게 너무 강하게 나한테 다 와닿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세상에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나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네.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내가 세상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건전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계학자이지만 때로는 심리적인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10가지 법칙을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하나하나 좀 키워드로 열어가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감정과 경험. 감정과 경험. 이 책에서도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라. 네.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고 이걸 지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감정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자라는 거죠. 기분에 따라서.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이대호 기자님을 보면 잘생겼다라고 느끼는데 아유, 별 말씀. 잘생겼다라고 느끼지 말자. 이거는 뭐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는 건 아니죠. 네. 자,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여기서 나온 사례를 조금 비틀어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유럽에서 예. 이 그 그림을 평가하는 평론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평론가가 1600년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화가 그림을 평론을 하는데 네. 이분이 생존 당시에는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1800년대부터 유명해져서 이 평론가는 1930, 40년대에 이것을 그림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이분이 생존할 당시에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림이 한 40여 점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였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 저명한 미술가는 이것을 평가하면서 자기가 이제 몸값이 올라가니까 뭔가 이 사람이 남긴 더 다른 작품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추측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파고들어서 위작을 이제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평론가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평론가가 꼭 그 주안점을 두는 것들을 그림에다 포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대호 작가님이 이제 그 화가라고 하면 이대호 작가님이 잘 그리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를 살려서 예, 위작을 만들었더니 위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작을 만들 때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 그때 당시 1600년대만 하더라도 성경 이야기가 주로 이제 네. 그림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덥석 이제 문 거죠. 그러다 보면서 자기가 찾던 것을 딱 위작으로 갖고 오니까 일단 감정에 이제 휩싸여 가지고 이것을 이제 올바른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꽂힌 거에 예. 자기 감정에 그냥 속은 거네요, 같이. 여기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편향 동화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비틀어 보겠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 이제 감정에 속고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에 잘 속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잘 알고 있고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하는데 사기꾼들은 그걸 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기를 친다라고 보면 그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사기 이러면 누구든지 알죠. 그렇죠. 정말 사기꾼들도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유식한 바보는 무식한 바보보다 더 잘 속는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뭐 똑똑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기에 잘 속는 현상이 이런 편향 동화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고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항상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주요 요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결국 속는 거는 지식 여부보다는 이제 감정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속는 거죠. 예, 처음에 나온 네. 거고요. 그래서 그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는 예.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경험도 의심하라라고 예. 합니다. 감정뿐만이 아니라
경험도 의심하라. 네. 이게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젊을 때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먹을 때 네. 한 친구가 조금 뭐 담배 때문에 좀 고통스러워했던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담배 좀 끊어라 그랬더니 자기 그 외할머니는 그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담배를 계속 피우셨다. 자기는 오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 뭐 친구분들한테 종종 듣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경험하고 우리가 통계나, 객관적인 예. 통계. 아무래도 담배를 피운다라면 폐암 확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생존 연령이 줄어든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이미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경향에 우리는 쉽게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다라고 좀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때로는 충돌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지하철 같은 경우 그 이제 과밀도를 선택을 할 때 네. 우리가 이제 9호선 과밀도가 엄청나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통계치를 보면 한 250%라고 저는 그 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한 칸에 들어갈 적정 인원보다 2.5배가 많다라는 네. 거죠.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한 500% 되는 것 같다. 이거 숨도 못 쉬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 통계가 갖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 내가 출근하는 시간, 보통 이제 러시아워라고 불리우는 7시부터 9시에는 500%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낮에 잘 돌아다니니까 한 10시쯤 9호선 타면 앉아 다니거든요. 예. 그거를 통계로 이제 믹싱을 시켜버리니까 그렇죠. 250%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개인 경험과 이 통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 지난 대선 때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국내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리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때 힐러리 힐러리가 클린턴이 높다 그랬죠.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죠. 야, 많은 이제 미국의 소위 이제 그 지배층들 그다음에 여론을 주도하는 층들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위에서 알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 다는 아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통계를 개인적인 경험을 무시하고 통계를 이제 유지하게 된다라면 여기에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베트남 전쟁 때 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베트남 전쟁에 만약에 이대호 기자님이 현장 중대장이었다라고 네. 친다라면 내가 적을 제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워싱턴에 있는 군부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도대체 적군을 몇 명 사살했느냐 이 통계를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지휘관들이 어떤 일을 했냐라면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하기보다는 내가 무조건 살상수를 많이 보고해서 나의 승진에 유리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쟁에 집중을 못하는 결과를 또 초래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과 그다음에 통계 이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여기는 또 그것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새와 그 네. 새가 먹이로 하는 벌레의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다. 새는 보다 높은 곳에서 보지만 벌레는 그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개인적인 경험을 일단 의심하되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좀 어떻게 보면 중도론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한번 곱씹어볼 만한 내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예.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다음 키워드도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말과 데이터. 말과 데이터 좀 나눠서 이야기를 예. 해보겠습니다. 말과 숫자부터 정확히 정의하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런 거를 이제 한 번 했어요.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네.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한 이 얘기가 정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세는 우리가 연간 수익이 5천만 원, 그러니까 순수익 5천만 원 이상 되는 분들에게 대해서 세금을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제 이것을 아직 시행하진 않았습니다만 폐지하겠다라고 했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부자 감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부자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반대하는 분들은 두 가지 요점이에요. 부자들이 아무래도 5천만 원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분들은 부자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좋다. 하지만 비판하는 측은 부자 감세, 부자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금투세 폐지를 긍정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5배 수익이 났어. 5천만 원 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부자야? 라고 반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자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단순하게 금투세 페이지가 부자를 이롭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할 것에 대한 의욕을 꺾어 놓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책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국에서 네. 신생아 사망률을 이제 집계를 하는데요. 네. 그럼 신생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부분들로서 이 얘기가 촉발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국에서는 12주가 지나기 전에 이제 유산할 경우에는 유산으로 보지만 그게 24주가 넘어가면 일단 조산이라고 보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태아가 임시 딱 생겼을 때 우리는 한 살을 부과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만제도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동양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태아가 잉태됐을 때 한 살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서구적인 방식은 이 태아가 세상에 나왔을 때 한 살이라고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살이라는 숫자랑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의가 필요하고, 이 정의에 따라서 통계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보게 된다라면, 그 이제 집계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가 폭력적이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이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니까 네.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해서 폭력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폭력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PC 게임을 하다가 마우스를 확 집어던지는 게 폭력일까요? 나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게 폭력일까요? 친구들이랑 싸우는 게 폭력일까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세상의 팩트를 쳐다보는 데 있어서는 매우 고민거리고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폭력적이다라는 얼버무리면서 그러면 세상을 잘못 보게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PC 게임을 많이 하면 폭력적이다라는 뇌피셜이 통용이 된다라면, 아이들이 건전하게 PC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현상조차도 막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러한 시기를 겪긴 했습니다만,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PC를 하는 걸 보면 괜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해요. 공부도 해야 되죠. 폭력적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것을 딱 그 해소시켜 준 건 교장 선생님 말씀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말씀이요? 그때 당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네. 저희 아이가 이제 한 10년 전 얘기인데, 아이들이 집에 와서 게임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지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에 너무 그렇게 옥죄지 마라. 그러면 아이들이 숨을 못 쉰다. 근데 그것을 하고 아이를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게임이 조금 정말 뭐 사람을 좀 해야 한다는 게임이라든지 잔인한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거를 아이랑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공유를 했어요.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것들을 좀 또 막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머리 쓰는 게임.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거, 그리고 시간도 정해서 하하고, 그러고 나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너무 뇌피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말과 숫자를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 책에서 나온 것은 그래요. 통계 데이터만 보게 된다라면 실질적인 의미를 묻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숫자만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경영진을 평가를 할 때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이제 미국식 방식이죠. 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경영을 잘한 것이다라고 경영진을 평가하는 게 미국의 이제 1980년대, 90년대 유행을 했었던 네. 하나의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죠?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단기적인 것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뭔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 그러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도 1970년대엔 자사주 소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근데 1980년대 말부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영진의 평가 지표로서 주가를 신경 쓰다 보니까 자사주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기업이 미래 자원으로 쓸 수 있는 투자처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식을 없애는 데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금이 고갈된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잉여금을 땡겨서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지만 그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지금은 그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숫자에만 집착하는 거, 의미를 두지 않고 단지 숫자에만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또 선택을 달리해야 되고 이거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 그렇죠.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자가 슈퍼 팩트를 몇 가지 제시를 하는데 네. 그 데이터 숫자를 볼 때도 맥락, 네. 그 바탕에 집중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그 숫자의 주변을 보라는 거죠. 제가 예. 그 처음에 증권회사를 입사했을 때 네. 기획실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받았던 게 이제 예산 담당이었습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산과 재무제표를 이제 그때 배웠는데 그 숫자를 이제 그 부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네. 부장님이 신기하게 오류를 너무 잘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숫자를 정말 자꾸 이제 몇 번 실수를 하다 보니까 보고할 때마다 긴장이 되는 거죠. 네. 나는 사원이고 그때 당시 부장님은 하늘과 같은 존재인데 더군다나 숫자를 다뤄야 되는 내가 숫자를 틀린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정말 일을 못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부장님이 한 3개월인가 지났을 때 정말 저한테 인생에 있어서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숫자로 보지 말고 숫자가 하는 말에 집중해라. 어. 근데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서에서 예산을 10% 올렸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 10%가 다른 부서 대비했을 때 이게 높냐 낮냐가 아니라 이 10%가 왜 필요하느냐. 이 10%가 앞으로 그 부서의 생산성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 오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과거에는 이 부서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는 돈을 썼는데 이 1억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1억이라고 보면 이게 5천만 원이라고 보면 1억과 5천만 원에 대한 차이점을 몰라요. 이 부서는 한 1억 정도 써야 이익이 나는구나. 근데 왜 5천만 원이지? 뭔가 숫자 잘못됐나?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여기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런던의 살인사건하고 뉴욕의 살인사건. 어디가 더 심할까요? 글쎄요. 이것도 그러면 숫자를 봐야 되는데 숫자 너머의 배경을 봐야 된다는. 그렇죠. 저자의 우리가 이제 지적이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뉴욕이 이제 아무래도 좀 범죄율이 좀 높았었는데 뉴욕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낮아졌고 지금 런던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치안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네. 때로는 숫자는 잦은 변동성들을 좀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시점을 놓고 본다라면 어떤 때는 런던의 살인 그 사건 집계율이 뉴욕보다 높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그걸 자극적으로 쓰는 거죠. 우리 런던이 위험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추세라든지 플로우를 봐야 되는데 어떤 통계에서는 너무 스톡만 딱 보면 자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네. 런던을 위험한 도시처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북한과 대척점에 있긴 합니다만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 서방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게 이제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평상시도 있어 왔던 거고 우리가 이제 국방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안보가 튼튼하다라고 느끼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의 현상, 미사일을 쐈다? 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보게 된다라면 세상을 잘못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나쁜 헤드라인에 꽂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와 LG 엔솔이 시가총액 2위 자리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뭐 그동안에는 이제 시가총액 2위는 SK 하이닉스였습니다만 LG 엔솔이 이제 분할 상장된 이후에 서로 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때로는 누가 앞설 수도 있고 누가 뒤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본다라면 2023년에는 LG 엔솔이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때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올랐죠. 근데 2024년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SK 하이닉스가 다시 역전을 하면서 네. 반도체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SK 하이닉스가 200원 빠지고 LG 엔솔이 1,000원 올랐다 그래서 LG 엔솔이 주가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현재 시가총액 2위는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보자라는 거죠. 지금 증권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다라는 거, 애플을 꺾고 여기에 굉장히 뉴스를 이제 다루고 이 추세의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결국 제조업에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우리의 미래는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통계라든지 숫자를 볼 때 하나의 스톡, 그 일시적인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추세를 통해서 사회 현상들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우리가 통계를 적절히 그리고 숫자를 적절히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의 주변부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키워드도 같이 열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행운과 우연,
그리고 의도. 행운과 우연 그리고 의도. 어떤 한두 번 나타나는 일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읽히네요.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판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빵에 발라먹는 네. 잼을 6종류 놓고 파는 거하고 24종을 놓고 파는 거하고 있을 때 매출이 어느 게 더 늘었는가라는 실험을 해봤어요. 아하.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이 선택지가 넓으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못 하는 거야. 더 어려워하죠. 더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6종을 놨을 때가 24종 놨을 때보다 결과치가 좋아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의 폭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도달했어요. 네. 그런데 후대에 이제 이 학자들이 이것을 실험을 해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24종을 했을 때 더 잘 팔린 경우도 있었고, 네. 이거보다 더 많이 했을 때 더 잘 팔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게 어떤 우연의 결과치인지 아니면 행운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증권업계에서 초심자의 행운이다라는 경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고스톱을 칠 때도 첫 끝발이 뭐다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는데, 근데 그걸 곱씹어 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똑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대호 기자님하고 저하고 주시장에 처음 들어왔어요. 근데 이대호 기자님은 돈을 벌었고 저는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대호 기자님 같은 경우는 돈을 벌었으니까 또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처음엔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야라는 잘못된 결과치가 이제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남아있는 초심자 중에서. 그렇죠. 이게 그 돈을 안 번 사람은 이미 뒤로 이제 후퇴를 했지만 들어와 있는 사람은 돈을 벌었던 경험이 더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 동전을 던졌을 때 여기서 이제 책에서 나옵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10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확률론이죠. 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거를 실시간으로 찍었어요. 네. 그래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유튜브 상에 업로드 시켰어요. 그래서 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9시간 동안 찍은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그게 정확히 맞으니까 네. 다 편집해버리고 자 나는 동전을 잘 던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특정 기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대단하다를 우리가 보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돈을 벌었는데 그렇죠. 워렌 버핏처럼 장기간 돈을 번 사람은 피터 린치라든지 몇몇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특정 기간에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행운, 일시적인 우연에 휩싸이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슈퍼팩트 6번째 법칙을 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삭제된 사람들과 의도를 추적하라. 이거 무슨 뭐 추리소설 얘기입니까? 삭제된 사람들이 어떤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이제 그 주식책 읽기 독서 토론회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시도하다가 요즘은 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독서 토론이라고 한다면 한 10명이 모이면 10명이 서로 간에 이제 건전한 대화, 비판적인 대화가 가야 되는데 항상 그 독서 토론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이게 쏠리게 된다는 거죠. 차영주 소장님. 찔리는데요? 목소리 큰 사람 쪽에 쏠리고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약간 논리가 좀 빈약하다라고 본인이 느낀다라든지 아니면 소심한 분들은 이 대화에 참여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통계라든지 팩트를 체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표본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정 표본을 가지고 이게 전체인 것처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독서 토론을 10명이 했는데 목소리 큰 한두 사람이 결론을 내려버리면 이 10명이 내린 결론처럼 오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SNS를 통해서 무엇인가 데이터를 했을 때 그 SNS 특정 SNS 지금 뭐 SNS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를 대변한다라는 오해를 갖는다라는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 페이스북을 씁니다. 네. 근데 저희 아들은 인스타를 쓰거든요. 그러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타낸 어떤 통계치하고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타낸 결과치가 같을까요? 다를 수 있죠. 다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보통 보면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뭐 40대 이상이 좀 주로이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20, 30대가 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동향이 다르죠. 10대 생각을 읽으려면 뭘 봐야 되느냐? 틱톡이나 유튜브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른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뭐 트위터나 인스타나 뭐 페북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 그냥 그것이 SNS의 여론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듯이 N 이꼬르 전체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죠. 벌써 야 페이스북을 또 해야 돼, 인스타도 해야 돼, 틱톡도 해야 돼 그러면 복잡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네. 어차피 다 그게 그거야. 한 군데서 나오면 똑같은 결론으로 될 수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인지편향적인 사고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감춰진 의도 이런 부분들을 잘 간파해야 된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목소리 큰 독서 토론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라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네. 되는 거고요. 또 다음 키워드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인공지능과 권력. 지금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챗GPT를 비롯한 네.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 관련주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네. 지금 어디에서나 AI, 인공지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떤 팩트를 체크하는 과정,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도 AI가 지금 되게 중요해지는 그 국면이겠네요. 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좀 귀와 눈이 번쩍 띄어진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책에서 인공지능을 보려고 이 책을 본 건 아니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과 AI가 이제 화두가 빠르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네. 역시 책은 제가 생각하지 않는 걸 알려준다라는 면에서 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오해하고 있었던 내용을 여기서 바로 잡아줬습니다. 2009년 구글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독감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감에 걸리면 네. 이제 보통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서 무슨 약을 먹어야 돼? 독감 증상은 뭐야?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것들이 되니까 그 키워드 한 5만여 개의 키워드를 모으면 어느 지역에서 독감이 어떻게 발생될 것이다. 그 유행을. 네, 이거를 이제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초반에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통계학의 논리적인 오류다라고 본다라면 독감에 걸려서 구글을 검색하는 사람과 독감을 걸린 사람을 동일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독감에 걸려도 구글 검색 안 하거든요. 네이버 검색하거든요. 그리고 검색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누워버릴 수 있죠. 누워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누워버린 사람이 맞느냐 아니면 검색하는 사람이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오차 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폐기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몰고 오는 우리가 이제 긍정 오류가 있고 부정 오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이대호 기자님도 온라인 쇼핑 하시잖아요. 네. 그럼 온라인 쇼핑에서 무엇을 사면 광고가 연관해서 뜨는 그런 거 우리 많이 느끼죠. 추천 상품이요. 추천 상품. 끝없이 뜨죠. 뜨죠. 예. 그리고 제가 과거에 샀던 상품이 세일합니다. 이런 것들도 뜨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네.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0대 소녀를 이제 자제분으로 두고 있는 것에 온라인 쇼핑 센터에서 아기 옷하고 아기 상품에 대한 할인권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놀래가지고 네네. 우리는 임신한 사람이 없는데 이걸 왜 보냈냐라고 보니까 20대 소녀가 실질적으로 임신했었던 거예요. 뭐 검색을 해봤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검색을 했던 거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날라온 거였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제 활용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그것은 이제 긍정 오류라고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 선생님들을 어떤 이제 그 교육의 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의 자질이 훌륭하냐 아니냐를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근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면 이 교사는 훌륭한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 우리가 인성교육을 한다라든지 아이들에 대해서 막 했던 그런 교사들, 소위 그런 분을 우수한 교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포함해서 한 200여 분이 해고를 당했어요. 아이고야. 어떤 부작용이 생겼느냐? 우수 교사라고 칭찬을 받았던 학급이 애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그 학급을 물려받는 선생님들의 평가는 급격히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5학년에 이제 애가 이 학급이 우수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6학년으로 올라가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니까 5학년은 문제가 쉬웠던 거예요.
근데 6학년은 정상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학습 능력은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선생님만 평가를 받고 아이들의 학습 능력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면서 이것도 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무엇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이 투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해야 되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 만능으로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도치 않은 피해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오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곳곳에 우려 요인이 있고 또 우리가 AI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최근에 뭐 챗GPT를 비롯해서 AI 개발 속도가 원체 빠르다 보니까 네. 그 속도에 대한 좀 우려감도 있고 네. 이거를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기술 독점의 폐해 네. 이게 나아가서 파멸까지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또 경계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연금술의 예를 들었습니다. 연금술이요. 네, 연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예. 납 같은 거를 이제 금으로 바꾸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연금술이 당연히 성공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아는 유명 과학자들도 연금술에 다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연금술이 실패했었던 이유, 그 한동안 이게 네. 당연히 실패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연금술에 많은 사람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금술은 오픈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왜 공유를 합니까? 나만 알려고 하죠. 나만 알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게 누군가 분명히 발견을 했을 거야. 그런데 오픈을 안 했으니까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이 시장에 계속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불필요한 많은 이제 부작용들을 낳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사 평가 알고리즘 같은 경우 어떻게 평가되는지 지금 공개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된다라면 각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갖고 있을 텐데 어떤 알고리즘으로 나한테 이게 날라오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것을 공개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들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특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무임승차 경제학에서 보면 무임승차 논란이 이제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폐쇄적이 되다 보면 자꾸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보통 우리가 공개를 한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그 경제적인 개념에서 좀 불일치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앞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류를 보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애시당초 막아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조건을 4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에 있어서 표준 디지털 형식을 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장과 검증 결정을 위한 세부 내용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당연시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기업이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과연 지금의 그 정보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네. 것이냐, 얼마나 검증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쟁도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벌써 8번째 네. 슈퍼팩트의 법칙으로 갑니다. 숫자를 믿지 말라고 종용하는 자가 범인이다. 숫자를 믿으라고 종용하는 자가 범인인 것도 아니고 숫자를 믿지 말라고 종용하는 자가 범인이라고요? 예, 이제 그 미국 이제 사례인데요. 미국에서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 미국에서 의회 예산국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이제 우리도 이제 예산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의회 예산처럼 그거잖아요. 어떤 정책이 수립이 됐을 때 그 정책이 갖고 올 수 있는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이제 이것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정치적이라는 것이 들어가다 보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니까 그렇죠. 이 숫자가 의도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숫자를 통계를 이제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통계를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그 유무형의 압박,
암살 위험까지 뭐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숫자에 대한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하고 여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호불호가 이제 발견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걸러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통계자 데이터가 자체가 정확해야 되지만 이것에 대한 것들보다는 아예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죠. 저도 그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불편한 지실 중에 하나가 네. 중국에서 나오는 경제 데이터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쟁이에요. 중국이라는 게 워낙 대국이고 숫자를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회계학 용어로 이제 마사지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극단론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말아야 될 숫자라 하더라도 그래도 근거의 팩트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나라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꼭 어떤 숫자를 어떤 때 믿어야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숫자를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이 좋아지고 있는 건지 GDP가 좋아지고 있는 건지 이런 숫자가 없다라면 이거는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를 무시하는 것이 더 어렵기도 하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숫자만 또 강조할 수도 네. 있는 거고 분리하면 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어디에서나 또 있었던 그렇습니다. 일이기도 하고요. 다음 키워드도 들어볼까요? 다음 키워드. 아름다운 도표, 그리고 전환. 아름다운 도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화를 통해서 네, 그렇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장표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름다운 도표일수록 오류와 기만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새로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네. 이제 지금 파워포인트라는 것들이라든지 예.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도표, 시각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근데 이 직관 속에는 우리가 많은 의도치 않은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처음 사용한 분이 나이팅게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전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우리의 백의의 천사 네. 나이팅게일이란 분이 1800년대에 그 굉장히 이제 열악했던 전쟁 현황에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사망자 집계도 안 하고 질병 통계 집계도 안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것에 굉장히 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집계를 해가지고 이제 여왕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책에는 이 도표를 두 가지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나이팅게일이 만든 그 도표, 지금 같은 원그래프 형태의 도표, 이것이 이제 원본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것을 좀 바꿔봤어요. 막대 그래프로 좀 바꿔봤어요. 어허. 그러니까 또 의미하는 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은 자신이 그 병원에 갔을 때 열악했던 상황과 예. 환경이 개선되고 난 다음에 바뀐 상황을 딱 봤는데 이거를 막대 그래프 추세로 그리니까 오히려 겨울에 사망자가 늘고 봄이 되니까 사망자가 줄어들고 사망자가 이제는 좀 더 안정이 되는 단계로 나타나니까 야, 이건 계절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동일한 현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가 바로 그런 거죠. 이라크의 전쟁 비용이다라는 것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예. 전쟁 비용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앞서 언급했던 거 말과 숫자의 정확성을 기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 비용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군사적 비용을 해야 되나요? 복구 비용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민간인들의 피해에 대한 것들까지 들어가야 되냐?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의도, 사회적인 의도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가끔 이제 제가 좀 그 언론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정당 지지율 같은 거 나타낼 때 이 네. 색깔, 정당이 이제 색깔을 이제 표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도치 않,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의도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색깔을 입힘으로써 우리가 단순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정당 지지에 대한 어떤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본다라면 화려한 표는 우리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뒷면을 더 면밀히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직관적인 표, 네. 도식 가지고 속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또 속기도 용이하니까요. 근데 나이팅게일이 처음으로 그 도표를 활용했다는 네. 것도 처음으로 알게 됐네요. 자, 어느덧 10번째 키워드까지 왔습니다. 진실에 눈을 뜨게 하는 슈퍼팩트의 법칙.
근데 이 말이 전략 전환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전략을 그러면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네. 어떤 스킬도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하면 우유부단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들리긴 해요. 근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현상을 보게 된다라면 한 가지에 올인돼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앵커리징 효과라고 그러죠. 닷을 내리는 효과. 여기에 빠져서는 이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숫자로 딱 정확히 끊어지는 물리학이 아니거든요. 네. 사회 현상을 보는 것은 그 사회 현상이 변할 때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긴 유명한 두 경제학자이면서 투자자인 어빙 피셔와 케인즈를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두 사람 다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저도 대학 다닐 때 정말 이분 이제 투자자로 배운 게 아니라 경제학자로 배웠는데 네. 지금은 어빙 피셔는 거의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됐고 음. 케인즈는 지금도 이제 물론 이제 케인즈는 대공황 때 이제 케인즈 경제학을 이제 한 부분들이 저희도 있습니다. 별책 부록을 통해서 케인즈 네. 다룬 적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두 분이 차이점이 뭐냐면 어빙 피셔는 자신이 옳다는 것에 너무 이제 올인돼 있었어요.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하는 것이 맞아. 끝까지요. 네. 심지어 걸음걸이 할 때는 네. 발의 피트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엄격하게 살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 대공황이 왔을 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야라고 해서 계속해서 돈을 밀어넣다가 파산해버렸어요. 대처가 안 됐네요. 네. 근데 케인즈도 똑같은 시대에 투자를 하다가 야 이거는 상황이 바뀌었는데 라고 빠르게 손절을 하고 케인즈는 빠져나와서 다음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거죠. 케인즈도 몇 번 투자에 큰 실패를 겪었다고는 하는데 그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식시장에 있을 때 이게 참 그 상황이 변했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어려운 분들 이제 고객분 중에 가장 분들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에요. 아, 나만의 법칙이 있는. 네, 그런 분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뭐 재산이 많으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종목을 추천했다가 피터 린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한테 종목을 묻지 말아라. 예.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종목이 좋다 그러다가 5분 뒤에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도 유연한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진짜 5분 뒤, 3분 뒤에 또 다른 뉴스가 나올 수도 뉴스가 있는 나올 거고요. 수 있죠. 예.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한테 A라는 종목을 추천했다가 갑자기 뭐 안 좋은 뉴스가 떴어요. 예. 그러면 이 A라는 종목이 선생님 뭔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 이분은 역정을 내는 거죠. 그런 것까지 파악을 못했느냐. 막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조금 그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은 물론 항상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그 바꿀 때도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객관적이고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라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야 되고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초예측을 잘할수록 초예측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초예측을 잘하는 법칙을 이제 여기를 했거든요. 특정 분야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자신이 한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지 못한 건 기억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초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그 바탕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죠. 전략을 수정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예. 이게 그 케인즈가 했던 말인가요? 입력되는 정보가 바뀌면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그런 했었고. 얘기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상황을 보면 많은 이제 그 주식 관련해서 이제 선구자들 돈을 번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을 남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은 뭐냐면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의 매수 근거가 되면 그 기록의 쌍에 바뀌면 A라는 종목의 매도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네. 단순하게 올랐다라고 해서 팔다라든지 내가 조금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판다라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내 스킬이 업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의 판단의 근거를 놓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심쿵 한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 슈퍼팩트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통계의 실질적 의미를 묻지 않는 것은 공감의 실패이기도 하다. 묻지 않는 것은 공감의 실패이기도 하다. 이거를 핵심 구절로 꼽아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저한테 심금을 울리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제학을 이제 전공을 했고 경제연구소를 하고 이제 주식과 경제를 이제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숫자만 보다 보면 예. 이게 삶에 있어서 좀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주식 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렇죠. 수익만 쫓다 보니까 네. 제대로 세상을 못 향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팩트 체크에 다소 이제 너무 편향적인 것 같아요.
일단 내 돈이 들어가 있으면 편향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이제 사회를 공감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회를 좀 더 많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 생길수록 수익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팩트에 따라서 내가 불필요한 팩트는 지워버리고 그 올바른 팩트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다라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나온 지가 벌써 한 5년이 지났거든요. 예. 근데 자율주행이 나왔을 때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근데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 투자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큼 도움이 될 것이냐. 내가 인간으로서 자율주행차를 탈 것이냐. 그 다음에 산업의 개발 속도를 본다라면 우리가 자율주행이 당장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나는 차를 사는데 보통 5, 6년 만에 한 번씩 바꾸지만 이런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회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어떤 기업들이 수익이 날 것이야라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커지고 팩트를 체크하게 되고 이것이 나의 경제적인 거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서 제가 이제 부장님한테 배운 거와 네. 일맥상통하는 거죠. 숫자를 보지 말고 숫자가 하는 얘기. 여기서는 바로 이거죠. 공감을 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유연한 사고도 필요한 거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전제도 필요한 거고요. 또 그런 격언도 있죠.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모른다는 모른다는 것이다. 거. 네. 예,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고. 공자님 말씀이시죠? 아, 공자님으로 거슬러 올라가나요? 그렇죠. 와.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 네. 친구가 먼 데서 오면 좋지 않느냐라고 내가 아는 것은 모른다라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대에도 지금도 경제와 또 투자 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예. 이야기로 이어져 내리는 이야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슈퍼팩트라는 책을 살펴봤고요.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별책 부록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책인데요. 윌리엄 손다이크가 쓴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다루는 별책 부록 여기서 마치고요. 월요일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